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의 방송 사고로 드디어 선이 끊어졌습니다. 3주 전에 끊어진 게 아직도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끊어진 게 아직도 연락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지금 그 무선 장비로 다시 바꿨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간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도 듣고 싶고요. 뭐 백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뭐 치료제. 치료제죠. 치료제. 사실 예, 치료제가 필요하죠. 백신은 뭐 무서워서 못 맞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내일 뉴스 한번 하죠 그러면. 자, 문학 3편 시간입니다. 문학 3편은 산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를 묶어서 소설이라든가 수필과 같은 형태의 어떠한 제재를 갖고 진행하는 내용을 어떻게 수능에서 그러한 산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수능 문학 모든 팁을 이제 다 진행해 주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제 산문은 사실은 합쳐서 고전과 현대로 나눠서 진행을 하지 않고, 또 실제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융복합주문으로 함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단은 어려워하나요? 이 산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많이 틀리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시보다는 쉬워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오답은 소설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약간 의외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산문이 일반적으로 좀 그 전체 지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문까지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오답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넉넉하면 이게 풀 수가 있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해를 잘못하거나 이제 엉켜버린 거죠. 그래서 수능에 실제 산문에 대한 정답률이 아주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장문 독해에 대한 어려움이 부담되죠. 긴 글에 대한 부담이 지금 3,000자가 넘죠. 지금 거의 한 지문 반 정도 산문이 나오다 보니까 수능에서 독해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2주 동안에 먼저 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언제 막 얘기하나. 이제 막 상상이 다 되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또 그 앞에 2주 동안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말 했던 좀 수업적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학습 방향에 대한 거랑 현 상황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산문을 접할 때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이 있을 때, 고학년은 보통 수능을 보는 아이들, 저학년은 이제 중학교 이제 좀 2,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봤을 때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문의 어떤 그 장문화된 현상들. 난도가 높은 지문도 많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속도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산문이 쉬웠다는 게 맞고 소설에서 점수를 딴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3 저희 아이들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산문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연습들을 하거든요. 독해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문들 접근도 시키고, 실제 왜 EBS에서 수능이 나온다 하잖아요. 나온다는 말은 맞는데 문제는 제목만 같은 거고 지문은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토지가 수능에 나온다, 다 알잖아요. 토지가 근데 23권인가요? 그중에 어느 거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내용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지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독해하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실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저학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문학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시나 조금 이제 고전시나 현대시를 좀 어려워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수업할 때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까요? 산문을 먼저 공부하라고 시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산문을 공부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정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원의 예비 고일 과정이 굉장히 좀 자부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예비 고일 과정에 이제 여러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산문에 대한 접근을 들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씩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읽은 걸 분석하고 분석한 걸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편 정도의 소설을 이제 제목을 들어드릴게요. 아마 다 익히 아시는 제목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봄,
메밀꽃 필 무렵 다 아시죠? 예, 그다음 또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 거예요. 순환이대 또 뭐 저희가 이제 그 오발탄, 날개, 또 태평천하, 감자, 뭐 사랑손님과 어머니 또는 이제 뭐 돌다리 이런 작품들은 익히 아시거나 또는 이제 읽어본 작품들인데 이거를 제가 매년 아이들한테 몇 편 정도를 읽었느냐라고 제가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해봐요. 그걸 시작한 지가 4년이 좀 넘었는데 왜 했냐면 충격적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5년 전에 아이들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예비 과정 때 들어가 첫 수업을 제가 진행해 주거든요. 이렇게 방향에 대한 걸 설명해 주고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첫 시간에 이제 소설을 읽어 와서 같이 저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나와 있는 저희가 그 분석집 제목의 목록이 있잖아요. 목록에 이 작품들을 이제 읽어주면서 이 중에서 읽은 게 몇 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제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런 형태의 소설들이요. 그 중에 아이들의 평균치를 이제 물론 거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봤더니 1.8개가 나온 거예요. 보통 한 반에 10명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이런 문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적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무지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화를 많이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쉬운 작품들 또 아이들이 이 배경에서 녹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 진행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문이 고학년한테는 점수 따기가 쉽지 않지만 연습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학년 때는 그래도 쉬울 수 있는 게 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해야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진다. 그래서 좀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습 방법은 다른 부분인데 청취자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고3이라면 특정 시간에 산문 장문화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저학년이라면 좀 책을 많이 읽히시는 게 일단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수능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설은 저는 아까 유정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은 모두 내용 아니면 형식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 그런 측면에 말씀드리면 소설은 철저하게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물을 잡으면 나머지 다 잡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에서 운수 좋은 날 제목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이 성격, 인물의 하는 일 등등을 보면 그게 반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설은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무한 반복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내용도 이해하고 이거 배경이 어떤 의미구나, 사건도 갈등도 결국은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수업했던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빙선이 이제 그 청성감이라고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네. 화빙선이라고 이름이 나온 다음에 뭐 정시의 밑에 보살핌을 받았다. 그런데 소저 또한 그래서 심씨가 미화했다라고 해요. 학생들이요. 소저를 몰라요. 소저 몰라. 문맥상 보면 화빙선을 네. 뭐 아가씨의 한자 어투로 소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인물을 찾는 연습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명칭들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고전 들면 산문은. 예, 사시남정희 같은 경우에서 유연수인데 유한림이 되고 나중에 그냥 한림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용어들을 좀 알아두고 인물만 정리되면 내용 부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우리 이제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아까 제가 그 모든 지난주에 모든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이 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부터 확산된다. 그 주제가 신은 화자이고 소설은 우리 라운 원장님처럼 인물, 오롯이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물 이제 표시에 가면서 도식화한다 그러잖아요. 연습을 삼색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삼색펜. 예를 들어 주인공은 빨강으로 나는 표시를 하겠다. 반동인물은 파랑으로 표시하겠다. 그리고 뭐 부수적인 인물은 또 다른 색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도식화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인물의 이름에 표시를 해요. 이제 인물의 이름에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캐릭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성격은 파란색으로만 칠하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인물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외양 묘사를 해줘도 시험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 특히 고전소설은 더 그런데 인물의 성격이 단일해요. 고전소설은. 현대소설도 작품 전문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문만 주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 하나를 잘 파악해 놓으면 파란색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사건 속에 놓여도 다른 행동을 해도 동일한 캐릭터를 드러낸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좀 삼색편했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라온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전 소설은 동일한 인물을 다른 호칭으로 드러내는 게 워낙 일반적이죠. 예.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는 거 주의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설을 작품 전체를 읽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땐 저는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 작품을 전문을 읽는 시간에 일부를 제대로 읽는 공부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는데 출제작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지문은 요만큼인데 선택지를 작품 전체 내용으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다 읽은 친구들은 이 선택지가 작품 전체 내용인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저하게 다음 글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문제를 푸는 해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소설의 선택지는 우리가 이제 문장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보를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선택지 문장의 서술어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택지를 왜곡하냐면 그 서술어의 주체나 객체를 왜곡해요. 예를 들어서 정의롭다는 말이 나와요. 성격이죠. 근데 그 정의로운 성격이 A라는 인물이 아니라 B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 밀려서 시간에서 밀려서 풀다 보면 그 대응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원고집전이 출제가 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술자가 등장인물의 미래를 암시한다. 그러니까 소술상의 표현의 소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수험생은 소술자가 등장인물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 찾는 게 암시가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거든요. 제법 암시 있는 부분을 찾기는 소설 문제로 치면 어려운 부분이죠. 네. 아이들은 암시를 확인하면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출제자는 그래 암시 있는데 암시의 주체가 누구니? 암시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택지를 왜곡한다는 거죠. 소술자가 암시한 건 맞는데 등장인물의 미래가 아닐 수 있어요. 등장인물의 미래를 암시한 건 맞는데 암시의 주체가 소술자가 아니라 작품 내 다른 등장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라. 철저하게 인물을 중심으로 읽고 그 인물을 지문이 기니까 네. 선택지에서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식화를 좀 해두어야 하는데 연습 때는 삼색편으로 하고 이제 2, 3학년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쳐야 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도식화 기호가 필요해요. 주인공 동그라미, 반동인물 세모, 또 주변 인물이나 부속 인물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체크.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금 제가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소설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물론 대부분이 작품의 주인공, 작품 전문의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작품 전체에서는 부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부수적 인물이 그렇죠. 주요한 네.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읽어야 될 인물은 작품 전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음 글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인물.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 관계 파악하고 갈등 양상 파악하면 소설도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는 시시하게 읽어라. 소설은 소소하게 읽어라. 시시하게 읽을수록 소소하게 읽을수록 빨리 정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 아까 형식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소설의 형식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은 서술자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아까 내용 부분은 유정원 원장님께 잘 말씀해 주셨고요. 형식 문제를 풀려면 서술자를 잡아야 돼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서 만약에 엄마가 서술자였으면 이건 불륜 소설이야. 아빠 친구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6살 오키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술자가 작품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사건 전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 부분에서는 서술자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복되어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 그럼 거기 나오는 선지들을 공부해 놓으면 이 작품에서는 오답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작품에서는 정답 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소설 공부하면서 형식 부분은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문제에 나오는 선택지들을 좀 많이 봐둬라. 그럼 나중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 왜 소수상의 특징 나올 때 아이들이 개념으로 익혔는데 작품에 적용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병치의 기법. 병치라는 용어의 뜻은 아는데 실제로 병치가 됐는지를 확인하지 잘 못하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식의 이름 기법, 의식의 이름 기법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개념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작품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선생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뭐 이야기 좀 길어질지 몰라서 제가 압축합니다만은 판단에 우리가 방법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의식의 이름 기법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 표현이 또는 그 소설의 어떤 양식이 조금 소설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치 기법의 경우에서는 전환이 될 때 뭐 이야기의 구조의 어떤 차이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특히 예가 되는 작품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요 쟁점, 문학과 소설이 나왔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아까 이제 토지를 예를 들었는데 많거든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서울대 필독서 얘기. 서울대 필독서에 토지가 있어요. 일단은 서울대 필독서 다 못 읽습니다. 거기 토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20권이 넘고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있는 상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원문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문을 읽었다. 소설의 원문을 읽는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자소서 같은 경우를 쓰는 과정에서 국어 학습에 있어서 소설의 원문을 읽었다. 이렇게 이제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소설의 원문을 읽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굳이 그것이 중학교 때의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효과가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객관식 시험 수능만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효율성이라는 말을 따질 때 비용과 편익이라는 개념으로 따지지만 수험생 입장 속에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성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좋죠. 읽으면 좋은데 할 것도 많은데 과연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문을 읽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원문을 읽는 것을 권하시는지. 그러니까 원문이라는 게 이제 전체 지문 다 전체 지문을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약본은 말고 전체 지문 다 읽을 거냐 아니면 이제 부분 지문만 읽어보는 그렇죠. 도움이 되느냐. 그게 거의 자명 저희 좀 비슷할 거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다른가? 과거에는 출제의 경향이 우리 좀 소설의 경우도 이제 우리 대표님 선배님이 한참 강의하셨을 무렵은 예를 들어 고전 소설은 장르 위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판소리계 소설이 나왔다. 그럼 다음번에 애정 소설이 나온다거나 작자 미상이 나오면 뭐 그런 패턴이 일정하게 있었죠. 현대 소설의 경우도 연대 중심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1950년대 이전 소설이 한번 나오고 이후 소설은 그런 패턴이 일정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1950년대 이전 소설들이 주로 나왔던 그 시절에는 단편 소설이 많이 나왔어요. 중단편이. 근데 최근에 현대 소설들이 많잖아요. 단편 소설을 작가들이 아예 창작이 적어요. 물론 우리가 최근 생존에 있는 그 작가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편 소설들이 워낙 많죠. 원전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읽을 수가 없죠. 엄마를 부탁해 같은 그 좋은 작품을 아이들이 읽으려면 최소한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투자해서 일주일을 읽어야 할 텐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 출판사가 이제 바뀌면서 권수가 20몇 권으로 늘었지만 그 토지 저처럼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전 해마다 토지는 10년에 한 번씩 제가 다시 읽거든요. 다시 읽어도 보름 이상이 걸려요. 그럼 그러니까 전문을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다시 보고 싶지 않던데. 전문을 읽는다는 건 우리 교과서 발췌 지문으로 주는 것의 수많은 것의 연습이에요. 토지를 말씀드리고 하면 전체 주인공은
길상이랑 김길상이랑 서희거든요. 예. 그런데 작품 전반부에는 예. 월선이와 용이가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글 읽는 법 이거 익히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네, 더 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저학년들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읽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아니면 접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대상을 놓고 봤을 때 동의하고요. 심지어 저는 수능 한 달 전부터는 EBS 원문도 읽지 말라고 해요. 결국은 그 부분 출제 안 될 거야. 그렇지, 안 되죠. 소설에 다른 작품이 네. 나올 거야. 차라리 그냥 네. 전체 줄거리 정도 해제 정도나 그렇죠. 읽거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학년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소설을 전체를 읽는 걸 권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읽을 수는 없고 본인이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 읽어봐야지 라는 것도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3 학생들이라면 사실 물리적 시간상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읽는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이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EBS에 나온 부분마저도 수능을 앞두고는 읽지 말라고 한다라고 그렇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 공부를 위해서 딱히 원문 읽을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답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나 예. 혹은 어떠한 예. 그 적성에 맞는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읽으면 된다. 다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부분 나왔으니까 전체 한번 읽어볼래?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에 꼭 너무 구애받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예, 제가 예. 조금 저도 좀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문학이나 뭐 고전문학이나 필수로 읽어야 될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작품들이 사실 아동을 위한 작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밀꽃 필무렵을 초등학생들이 읽었다 이해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쉽고 참 좋은 작품인데 초등생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능에 다루거나 이제 알아야 될 필수 문학을 따지면 그 작품들은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아이들 맞는 전래 동화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얘기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학습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게 보통 저희는 중3 이제 중2 후반부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란 작품이 읽는데 걸리는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한 15분? 순환이대가 한 20분 정도 미만인데 그런 작품들을 읽었을 때 아이들의 그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 다르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중2나 중3부터는 그런 작품들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단편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단편을 추천한 이유가 다 읽어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성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뭐가 필요하죠? 저는 항상 문학식 말씀드리지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애들이 읽고 이게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야 다음 작품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시나브로 뭐냐면 쌓여야 돼요. 마치 드라마를 보듯 애들이 웹툰을 보듯 쌓여야지 이제 그 다음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을 읽을 때는 가능한 이제 짧은 글로 읽어주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좋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팁이 중요하다. 왜냐면 아이들은 그 시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옛날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재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고일 과정에 저희가 그런 걸 넣어줘야만 아이들이 너무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다음에 또 읽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문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니까 비슷한 화소들이 많이 나와요.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이나 그 시대의 또 어떤 특정한 이야기들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나브로 쌓이게 되면 아이들이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읽을 때는 중2부터 저희가 이제 고1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근데 고2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훈련이 필요한 게 되거든요. 그때는 단문 독해해야 되고 단문 독해는 짧게는 한 2,500자에서 길게는 3,500자 정도의 보통 문제집이 되겠죠. 그걸 풀어보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해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물에 대한 관계입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어떤 이 짧은 시간의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대표님이 질문하신 거에서 원문을 읽는 게 도움되느냐? 중학교 2학년부터 고1까지 부모님께는 도움이 되고요. 고2부터 부모님들은 단문 독해를 만약에 도움된다라고 좀 저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실은 단편 소설을 읽고 제대로 감상하기는 어려워요. 장편 소설은 서사 구조가 충분히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게 하거나 사건 전개 양상을 파악하게 해서 스토리 파악하면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항마을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읽는다. 마지막에 그 뭐 소나무였나요? 네, 그게 무슨 애송나무. 의미인지를 알기 어렵죠. 네.
감자에 복렬한 이상한 여자 한 명 나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그래 죽는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단편 소설 통해서 의미파악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더 어렵습니다. 장편 소설보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중2, 3학생들이 단편 소설을 읽고 내가 읽고 난 스토리는 알겠는데 이른바 참고서에서 말하는 그 작품 해설에 대한 내용은 난 읽을 때 몰랐는데 이걸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단편 소설만 가지고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무진갱을 중2, 중3이 읽고 어떻게 그 작품의 의미를 알아요? 전 지금도 어려워. 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 읽기에 주의할 건 우리 중2의 3학년 학생들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냥 즐겨라. 읽는 습관만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독서 방송을 하잖아요. 독서 방송을 할 때 그 베니스의 상인을 초창기 방송을 네. 할 때 베니스의 상인을 하면서 네. 제가 거의 엄청난 지적 충격에 사로잡혔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읽은 방송을 해서 다시 읽은 다음에 이걸 내가 읽었나? 네. 안 읽었던 것 같은 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읽은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동화책으로 본 베니스 상인이 아니라 실제 원전을 보고 제가 읽은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오니까 예, 예, 예. 샬록이 불쌍해. 네. 다시 보면요, 샬록 정말 불쌍해요. 예. 그 얄미워 그 이탈리아 그렇죠. 그 애들 몇 명. 안토니오 아주 얄미워 보면 애들 하는 짓이 그런 거 있죠. 결국은 네. 그 아빠 딸 꼬드겨 가지고 애들이 막 그런 느낌이 다요. 그래서 막 좀 느낌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중3 때 애가 읽었던 감상과 고등학생이 돼서 읽은 그렇죠, 감상이 그렇죠. 다르죠. 다를 예, 텐데 예, 예. 꼭 굳이 그걸 원문을 읽어야지 수능을 잘 본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등치되지 않으니 제가 예. 왜 거기에 티백산맥을 뭐, 그 10년에 한 번씩 읽느냐면 그 20년 전, 30년 전에 읽었을 때 남녀 주인공들 애틋한 사랑에 막 가슴을 졸이면서 읽었었단 말이죠. 근데 제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아버님이랑 제가 심리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0 중반이 되어서 토지를 읽으니까 작품 속에 드러나는 아버지들과 아들의 관계를 통해 제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다. 나도 이제 그런 아빠가 됐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학습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도 전문을 읽는 법이 있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웜업하는 기분으로 소설을 좀 읽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그렇죠. 정말 예. 어렵지 않으니 네. 이렇게 뭐 편안하게 접근해라. 네. 수능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의 영역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네, 근데 문학의 시작은 산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자. 네.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 다음 주입니다. 필살기. 이거.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이거 한 달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각 현장에 계셨던 수십 년의 경험을 갖고 계신 이종 뭐 합치면 거의 100년 넘지는 올라가. 네. 6년의 노하우, 이 시간의 노하우가 문학 노하우 대방출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기대하시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